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 범위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내년 3월부터 모든 상업용 쓰레기를 반드시 뚜껑이 있는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새 규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펜타닐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어린아이들의 비율이 2018년 대비 약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셜연금기금이 예상 고갈 시점이 2032년으로 2년 앞당겨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늘어난 퇴직자와 고령화 및 인플레이션 현상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퀸즈 지역의 렌트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싱은 퀸즈에서 2번째, 뉴욕시에서는 7번째로 높은 임대료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0월 1일 시작되는 연방정부 학자금 상환에서 대출자들이 세이브의 새로운 상환 방식에 따라 상환금이 크게 축소되는 등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18명이 체포되고 3명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빅토리아수 엄씨를 비롯한 한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망명 신청자 수용을 반대하며 인근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반발한 시위자 10명이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죽음을 앞둔 수천 명의 환자와 가족들을 상담해온 한국계 목사 준박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주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확대 및 허위정보 유포 선거인의 사퇴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 범위로 동결했습니다. 6월 동결 이후 3개월 만이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차로는 2회 만에 이루어진 동결인데요. 다만 올해 말까지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오늘 기준금리를 현 5.25에서 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기준금리 3.5%와 미국의 금리 차이도 최대 2%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어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현재 경제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기조하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뒤 6월엔 금리를 동결했고 7월에는 0.25%포인트를 올리며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에서 5.50%로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연준은 올해 말 금리를 직전 전망과 동일한 5.6%로 예상했고 올해 물가 상승률은 3.3%,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1%로 각각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내년 3월부터 뉴욕시의 모든 상업용 쓰레기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현재 식당, 델리 등 음식과 관련된 업종의 쓰레기통 사용을 우선 의무화했는데요. 새 규정은 이를 확대한 것으로 위반 업소들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티켓을 발부한다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위생국이 제안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새 규정을 승인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상업용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새 정책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식당과 식료품점, 식료품 도매점, 케이터링 업체 등은 물론 모든 상업용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길가에 그대로 내놓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꼭 맞는 뚜껑이 있는 밀폐된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 용기는 뚜껑이 있고 쥐가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튼튼해야 하며 용기의 종류 등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업체 내부와 외부 어디에든 둘 수 있지만 배출하는 주체로부터 3피트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시정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식당, 델리 등 음식과 관련된 업종의 쓰레기통 사용을 우선 의무화했습니다.
뉴욕시 약 2만 3천 개의 식당, 1만 3천 개의 보데가 및 델리, 1만 개의 슈퍼마켓 등 4만 5천 개 이상 업소들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업소들은 자체적으로 규정에 맞는 30에서 96갤런 규모의 컨테이너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시 청소국은 2만 2천 건 이상의 미이행 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9월 5일부터는 업종과 관계없이 시내 5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넓혔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업체가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쥐와의 전쟁을 선포한 시정부는 이런 노력 끝에 올해 여름 기준 작년보다 쥐 목격 사례가 20% 감소했으며 쥐 감축 구역에서는 감소율이 4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모든 기업이 쓰레기를 용기에 배출하면 매일 2천만 파운드의 쥐 음식이 사라질 것이라며 거리는 깨끗해지고 뉴요커들은 쓰레기 산이나 쥐를 피해 걸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브롱스의 차일드케어 센터에서 1살 남자아이가 펜트놀 중독으로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뉴욕시 전역에 걸쳐 펜트놀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어린아이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38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오피오이드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고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1,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약 3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시에서는 평균적으로 3시간마다 한 사람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펜타닐 과다 복용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다 복용 문제가 어린아이들한테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나바스 병원의 자쿠 발닉 의사는 이미 일부 지역 응급실에서는 펜타닐 중독으로 입원하는 어린아이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발닉 의사는 단순히 아이들이 마약류를 만지거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는 과다 복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호기심으로 이를 섭취했을 때 과다 복용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펜타닐에 중독된 아이들이 대부분 호흡곤란 현상을 겪게 되고 이를 해독제나 관련 약물을 투여해 치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요원들에 따르면 펜타닐은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또 중독성이 강해 확산이 매우 빠른 상황이며 멕시코에서 유입된 펜타닐이 뉴욕시 곳곳에 위치한 아파트, 길거리 등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브롱스와 퀸즈, 미드타운 펜트하우스 등에서도 펜타닐을 포장해 유통하는 곳을 발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색깔의 사탕 모양을 한 펜타닐 유통이 기승을 부려 어린아이들이 더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지난 16일 저녁 브롱스에서 발생한 영유아 펜타닐 중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차일드 케어 센터에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매트리스 아래 펜타닐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10년 내로 소셜연금의 기금이 바닥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지면서 한인 시니어들의 노후 재정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들은 물론 현재 일하고 있는 40대에서 60대 사이 근로자들도 소셜연금에만 의존하면 노후 재정적 상태가 힘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계속해서 김승주 기자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최근 재정 추계를 통해 소셜연금의 고갈 시점이 기존 2034년에서 2032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 소셜연금의 운영 방식이 지속될 경우 수혜자들의 혜택도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은퇴 후 시니어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 소셜연금에 의존해 사는 것을 고려하면 다수 시민들의 노후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퇴직자는 늘어나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연금 고갈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의회 예산국은 2010년 기준 5,300만 명이었던 연금 수혜자가 2031년 7,700만 명으로 45%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19% 증가하는 데 그쳐 수혜자 대비 근로자 비율이 현재 2.9명에서 2031년 2.4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즉 근로자 2.4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현재 악화하고 있는 소셜연금 기금 고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33년부터는 은퇴한 맞벌이 부부의 매년 연금 수령액이 최대 17,400달러, 매월 최대 1,450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되는데, 이러한 삭감은 회부장 연금을 받는 5천만 명의 노인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위원회는 세금을 올리거나 정년을 늘리는 방법 또는 이 둘을 결합해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재 16만 2천 달러 이상의 연소득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걷지 않는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대신 소셜연금을 전액받을 수 있는 정년을 현재 66에서 67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구 고령화 문제와 지난해부터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정치인들이 소셜연금의 고비용 구조를 개혁할 의지가 없다는 것도 소셜연금 고갈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1년 동안 렌트비 상승률이 높았던 상위 10개 지역 중 절반이 퀸즈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은 퀸즈에서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퀸즈 지역의 지난 1년간 렌트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업체 렌트호흡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원베드룸 기준 뉴욕시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상위 10개 지역 중 5곳이 퀸즈 지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에서 임대료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잭슨하이츠로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가 지난해 여름 2,000달러에서 올 여름 평균 2,300달러로 15%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중 하나인 플러싱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이 10.2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퀸즈에서 두 번째, 뉴욕시 전체 중 7번째로 높은 임대료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플러싱의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는 지난해 1,950달러였지만 올 여름에는 2,150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 퀸즈 레고파크와 리치우드, 포레스트 힐 지역 역시 1년 사이 렌트비가 급등해 뉴욕시 임대료 상승률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가장 임대료 상승률이 높았던 곳은 브루클린의 쉽스헤드 베이 지역이었으며 1년 전 원베드룸 렌트비는 1,760달러에서 올해 평균 2,098달러인 것으로 조사돼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내 렌트비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3위는 브루클린의 미드우드 지역이었으며 다음으로 브루클린의 파크 슬로프 지역, 맨하탄의 모닝사이드 하이츠 지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맨하탄 평균 렌트비는 월 5,552달러를 보이며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높은 모게지 이자와 비싼 집값으로 주택 매매 대신 렌트를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렌트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나면서 연방정부 학자금 상환이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대출자들의 경우 새로운 상환 방식에 따라 매달 내는 상환금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불발되자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세이브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이브 플랜을 통해 많은 대출자들이 월 상환액이 0달러가 되거나 1년에 1,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학자금 대출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빈곤선 150% 미만, 연소득 24,400달러에서 225% 미만, 연소득 32,805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학자금 웹사이트를 통해 첫 학자금 상환은 10월부터이고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은 상환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어떤 계획을 선택하지 않으면 일반 계획으로 등록돼 상환 금액이 결정되고 조치를 취하면 소득과 가구 수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이모 씨는 다음 달부터 페어런트 플러스 론을 상환해야 하기에 웹사이트를 통해 상환 금액을 확인했는데 상환금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밸런스가 10만 달러 정도로 매달 1,000달러 정도를 냈는데 한 달에 329달러 10센트만 내면 된다는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한인 윤모 씨는 페어런트 플러스 론으로 77,000달러를 갚아야 해서 매달 800달러를 낸다고 생각했지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400달러만 내라고 해서 마음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학자금 상환 계획은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환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불법 도박 혐의로 18명이 무더기 체포되고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이 중 할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도박이 이루어졌던 한 식당에서는 5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도박 관련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기넷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1일 2200블락 플레전트 힐 로드에 위치한 로얄 플러시바 앤 그릴 식당에 대해 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도박을 하던 고객과 업소 종업원 등 18명을 체포하고 급습 당시 현장에 없었던 식당 공동업주 3명에 대해 수배를 내려 그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체포된 18명 중 상업적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종업원 5명에는 38세 한인 빅토리아 수 엄씨가 포함됐습니다. 이외 13명의 고객 중에는 34세 한인 이현기 씨와 한인으로 추정되는 49세 호손 씨가 포함됐습니다. 경찰의 급습 당시 현장에 없었던 공동업주인 56세 한인 마이클 김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번 체포 작전에는 경찰국 산하과학팀, 마약 단속팀, 조직범죄팀, 경찰특공대 스와트 등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5만 달러를 압수하고 다수의 도박 관련 도구들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이 업소는 대로변에 위치해 겉으로는 다른 음식점들과 특이점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 안에서는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을 드나드는 한인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관한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젯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 시청자들의 유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뉴욕시경 인력이 투입되었고 폭력적인 시위를 벌인 주민 10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오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모든 뉴요커들이 망명 시청자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남부국경에서 버스를 타고 뉴욕시로 몰려드는 망명 신청자로 인해 뉴욕시 정부는 위기 상황을 선포하고 난민 신청자 지원을 위해 뉴요커들이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뉴욕으로 오지 말아달라는 전단을 남부국경에 배포하는 등 이미 뉴욕시는 포화 상태이며 이는 뉴욕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뉴요커 역시 범죄 및 높은 생활비, 그리고 망명 신청자 문제로 인해 삶의 질에 떨어졌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까지 공개된 바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 주거시설 부족으로 최근 뉴욕시는 스태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양로원 건물을 매입해 난민 수용소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건물 앞을 막아서며 시위에 나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뉴욕시가 매입한 해당 건물에는 288개의 침대가 구비되어 있으며 맨해튼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을 버스에 태워 이곳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분도 그들의 과거도 확인되지 않은 난민들이 인근에 수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맨해튼에서 도착한 버스가 해당 건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을 공격하고 폭력적으로 반발한 시위자 10명이 공무집행 방해 및 소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인근에 수용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안전하지 않다며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뉴욕시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는 뉴욕시에 위치한 5개의 보로 가운데 가장 공화당 지지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으며 맨해튼과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번 시위에 대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오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매주 수천 명씩 몰려들고 있는 망명 신청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뉴요커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공권력을 무시하는 주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그 어느 경우에도 불법적인 시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CNN이 플로리다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임종을 앞둔 수천 명의 환자와 가족들을 상담해온 한국계 목사 준박 씨의 사연을 보도하면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박 목사는 그동안 병원에서 해온 일들을 소개하면서 죽어가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로 후회였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년간 플로리다에 있는 1,040병상 규모의 템파 종합병원에서 원목을 맡아 죽어가는 이들의 곁을 지킨 박 목사는 환자들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선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이들과 공유합니다. 암에 걸리기 전 음악가가 되기를 꿈꾸며 길거리에서 지내던 한 청년은 임종 직전 박 목사에게 꿈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생전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집에 대한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려줬습니다. 갓 태어난 새쌍둥이를 한꺼번에 잃은 엄마는 애끓는 비명을 내질렀고 죽음 앞에서 겁에 질린 10대 소년은 자신이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목사로 일하게 된 데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한인 이민자 2세인 그는 플로리다 라르고에서 자랐고 어른의 권위를 중시하던 부모 밑에서 그는 어린 시절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애썼고 영성에서 위안을 찾았으며 상담 치료와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상처가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직자와 치료사의 중간 성격인 치료 목사라면서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또 죽어가는 환자들과의 대부분 대화는 정신건강에서 슬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는 후회라면서 대부분의 후회는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늘 우리의 잘못은 아니고 때때로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시스템, 주변 문화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 마침내 자유를 찾은 환자를 온전히 봐주고 들어주는 것이 내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는 또 너무나 많은 환자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것을 보았다며 자신의 상담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은 임종과 사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싶다는 취지이며 죽음을 앞둔 이들과 나눈 대화를 함께 공유하며 서로가 치유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주민들의 공정한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쿠 주지사는 고등학교 및 교도소 내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 절차 교육을 의무화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선거인을 강제로 사퇴시키는 등 강력한 법안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강자민 기자입니다. 오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유권자가 투표소가 멀어서 참정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투표소 확대 및 투표 장소 변경 시 마감 시한을 정해 주민들의 혼선을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불복 및 의회 난입 사태를 우려한 듯 선거 결과에 불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려는 선거인은 자동으로 사퇴 처리한다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우편을 통해 조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유권자가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소 선거일 10일 전까지 조기 우편 투표용지 신청에 나서야 하며 우편 용지는 선거 당일보다 늦지 않게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 및 선거 당일 이후 7일 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또한 교도소 수감자가 석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석방 전에 유권자 등록 절차 및 투표 참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뉴욕주 교육위원회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의 학생들에게도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절차를 교육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토니오 델가도 뉴욕 부지사는 모든 주민들의 투표권은 평등하고 투명하게 보장돼야 하며 선거 결과를 무시하거나 뒤집으려는 행위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투표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이를 철저히 규제하고 단호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주민들의 민주주의 참여를 보호하기 위한 호컬 주지사의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열리는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불참하는 대신 격전지 중 하나인 미시건주를 방문해 파업 노동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주자들은 2차 토론회 당일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 모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건주 TV 방송 황금 시간대에 맞춰 현지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시간주 방문과 파업 노동자 면담은 러스트벨트, 즉 쇠락한 공업지대 표밭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백인 노동자 계층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전사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러스트벨트 유세에 집중한 바 있습니다. 세나 칼리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거주자 중 57%는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총 응답자 804명 중 83%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높은 생활비를 꼽았습니다.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10명 중 8명 이상은 물가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뉴욕 일원의 집값은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는 가운데 저렴한 주택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 이들도 77%에 달했습니다. 범죄율을 문제로 꼽은 이들은 73% 정도였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 87%가 범죄를 문제로 지적해 고물가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 망명 신청자 유입, 헬스케어 접근성, 환경 문제 등이 뉴욕 거주 만족도를 낮추는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오는 30일 뉴 오버팩 공원에서 개최되는 제22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에 후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과 한국관광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비롯해 해켄색 병원, 푸드바자 슈퍼마켓, 농심 USA, CJ 푸드빌, LG전자,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레미아, BBQ 치킨, 시리즌뱅크, 에빈 뉴욕, 하이트론스, 휴메나, SMG, 버겐 뉴브리지 메디컬 센터, 뱅크 오브 홉, 포틀리 더블트리 호텔, 매스 뮤추얼, 쿠쿠 아메리카 등이 추석잔치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해켄색 병원은 추석잔치 현장에서 무료 혈액검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추석잔치에서 펼쳐지는 동포 노래자랑 신청은 23일 마감됩니다. 한편 추석잔치 행사 당일 셔틀버스 3대가 삼성전자 미주 본사 건물 주차장부터 뉴 오버팩 공원 행사장까지 수시로 운영됩니다. 검찰과 이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민 변호사를 사칭해 영주권이나 워킹 퍼밋을 받게 해준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라고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추방시키겠다는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800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이나 ICE라고 밝힌 뒤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화나 문자로 요구한 금액을 알려주는 것으로 전송하지 않으면 ICE 요원이 체포해 추방 절차에 넘길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신을 이민법 컨설턴트로 소개하면서 이민법원이나 이민국 관련 업무를 대신 봐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뒷돈을 요구하거나 현재 신청서를 접수해 놓은 이민자들에게 급행으로 처리해 준다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